그럼 과연 요번에 푸틴의 출연료는 뭘 내밀까? 자, 여러분들, 명목상으로는 중국과 러시아 수교 70주년 기념 같은 거예요. 명목상. 하지만 내부 소식에 따르면 이 뒷골목 소식이야. 근데 이 뒷골목 소식도 내가 항상 말하잖아. 뒷골목 소식은 정말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는 게 있는데 뒷골목 소식이 가능성이 있는 게 있고 가능성이 없는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너무 가능성이 있어요. 뒷골목 소식, 비공개 소식에 따르면 자, 푸틴은요 리창 총리와 단독으로 경제무역 협력 회담을 열 예정이에요. 정해졌어. 이번 러시아 푸틴의 중국 방문 핵심 목적은 딱 하나다. 뭐냐? 중국 공산당이 하루빨리 시베리아의 힘 2호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이라는 대형 산업 계약에 서명하도록 압박하는 거예요. 이 파이프라인이 지어지잖아요. 그러면 중국은 매년 500억 세제곱미터의 천연가스를 러시아에서 사오는 거예요. 지난해는 그저 양해각서만 체결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푸틴이 직접 와서 리창의 손도장을 누르게 하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현재 중국 경제가 그렇게 많은 천연가스와 석유를 전혀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물론 중국도 원유와 천연가스 이런 게 필요로 하겠지만 지금 러시아가 중국한테 들이밀려고 하는 거는 양이 너무 많아 이거야. 여러분들 지금 이따가 중국 경제 데이터를 얘기를 하겠지만 지금 중국 공장들은 지금 멈추고 있고 국민들은 지금 소비를 하고 있지 않아요. 중국이 지금 경제 소비력, 이건 뭐라고 해야 되지? 소비력 너무 떨어집니다. 이따가 제가 데이터를 보여드릴 거예요. 내가 그냥 말만 하려고 하는 것 같아? 아니야. 여러분들 자료 보여달라며. 다 자료 좋아하잖아. 중국 국가 통계국 자료 제가 싹 끌고 왔습니다. 중국 국가 통계국에서 발표한 각종 자료들을 제가 싹 끌고 왔어요. 이걸 제가 보여드리면서 이따 얘기를 할 겁니다. 지금 중국 국내의 소비력은 그렇게 막강하지가 않습니다. 경제 상황도 많이 안 좋고, 그런데 러시아산 천연가스 500억 세제곱미터를 사와가지고 무엇을 하겠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걸 사잖아. 그러면 미국 에너지를 사겠다라는 약속도 했잖아요. 그죠? 물론 뭐 살지 안 살지 모르지만. 근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미국에 보내겠다고 약속한 그 유조선들, 그건 또 어떻게 할 거야? 그렇다면 과연 시진핑이 푸틴이 들이민 이 계약서에 사인을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또 그 사인을 안 할 수가 없어. 왜냐? 만약에 거기다가 서명을 하지 않아가지고 러시아가 전쟁 자금 부족으로 전쟁을 계속할 수 없게 되고 푸틴 정권이 붕괴가 된다면 중국 공산당은 북쪽에서 완전히 서방으로 기울어진 러시아를 마주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계속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중국은 서포트를 해줘야 돼. 만약에 러시아가 무너진다? 와, 그때는 이제 중국이 고립되는 거야. 중국 혼자서 그렇게 4분 5열된 그런 핵무장 대국들을 마주할 수 있겠어요? 이거는 중국 공산당한테서는 치명적인 위협이에요. 그래서 시진핑은 지금 이를 악물고서라도 중국 국민의 피땀 어린 돈을 들고 러시아라는 밑빠진 독을 메워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마치 그의 선배 마오쩌둥처럼 대기근으로 사람들이 굶어 죽어도 곡식과 과일, 광물로 빚을 갚아 소련에 넘겼었죠. 평안을 사기 위해서. 역사는 재현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푸틴과 시진핑 사이, 트럼프와 시진핑 사이, 그렇다면 과연 트럼프와 푸틴 사이, 이 셋 같이 엮여 있는 건 없을까? 있습니다, 여러분들. 있어요. 더 흥미로운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자, 이 일을 아주 잘 키우는 트럼프가 요번 방문을 끝으로 오케이, 중국은 여기서 이제 일단락 됐다. 아니야. 트럼프는 비행기를 타고 중국을 떠나면서도 시진핑을 달달 볶고 있어요. 시진핑한테 막대한 자금을 털어온 거 외에 시진핑한테 아주 곤란한, 아주 난처한 문제를 한 개 던지고 옵니다. 이게 뭐냐? 트럼프가 귀국 비행기 안에서 뭘 얘기를 했냐면 미국, 러시아, 중국 3자 핵 군축 협정을 언급을 하며 시진핑이 이에 매우 적극적인 반응을 보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핵 군축 협정, 시진핑은 이거 듣고 진짜 거의 울고 싶었을 겁니다. 트럼프 이 새끼는 내 돈도 그렇게 많이 털어가놓고 왜 또 나를 여기 꺼내가지고 달달 볶는 거야.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자,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냐? 러시아가 지금 서방을 위협할 수 있는 수단은 핵무기밖에 없어요. 그런데 중국 공산당이 푸틴 몰래 미국과
핵군축을 논의를 한다? 핵군축을 논의를 하면 푸틴이 와서 시진핑에게 해명을 요구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핵군축이 뭐냐면요, 이걸 좀 설명을 하고 아주 쉽게 그냥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핵군축은 쉽게 말하면 미국, 러시아, 중국이 핵무기 경쟁을 제한하는 협정을 만들자라는 그런 뜻이에요. 정확히 어떤 내용이 포함이 되느냐? 자, 핵탄두 숫자를 제한하는 겁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이 보유하거나 배치할 수 있는 핵탄두 수를 일정 수준 이하로 묶는 것, 그리고 핵미사일 운반 수단 제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전략 폭격기 같은 핵무기 운반 수단을 제한하는 것, 그리고 핵실험, 신형 핵무기 개발 억제, 새로운 핵무기 개발과 배치 실험을 줄이거나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 그리고 상호 사찰 검증 체계. 우리 줄였으니 너희도 줄여라, 이게 아니라 실제로 줄였는지 서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것. 이게 여러분들 핵군축 협약입니다. 여기서 핵심은요, 여러분들 원래 이 핵군축의 중심은 미국과 러시아였어요. 미국과 러시아가 얘네들이 두 축이야. 미국과 러시아는 냉전 때부터 핵무기를 엄청나게 많이 갖고 있었고, 최근까지도 뉴 스타트 같은 핵군비 통제 조약으로 전략 핵무기 수를 제한해 왔습니다. 그 마지막 핵군비 통제 조약인 뉴 스타트가 여러분들 2026년 2월에 만료가 됐어요. 만료가 되면서 지금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는 사실상 핵무기 제한 장치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트럼프가 시진핑한테서 이 얘기를 했잖아. 그게 뭐냐? 중국도 끌어들이겠다라는 거야. 원래는 이 핵군축 협약은 미국과 러시아 사이 건데 중국도 끌어들이겠다 해가지고 3자 협약으로 가자 이거야. 그 이유는 중국의 핵 전력이 빠르게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중국도 지금 무서운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거, 전 이거 항상 인정을 해요. 중국도 지금 미친 듯이 빠른 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는데 중국의 핵무기, 핵전력 이것도 미친 듯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미국 국방부 추정으로는 중국은 이미 600기 이상의 운용 가능한 핵탄두를 보유를 하고 있고요. 2030년에는 1000기를 넘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들, 미국과 러시아는요, 각각 5000기 이상으로 아직 훨씬 많지만 중국의 증가 속도가 문제라는 거지. 중국도 이렇게 가만 증가하는 거 가만 내버려 두면 안 된다. 같이 협약을 맺고 서로 견제하자. 서로 투명하게 공개하고. 그래서 트럼프가 말한 미, 러, 중 3자 핵군축 협정인 거예요. 미국과 러시아만 핵무기 제한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중국도 들어와라. 미국, 러시아, 중국 세 나라가 함께 핵무기 숫자와 배치를 제한하는 새 협정을 만들자. 근데 여러분들, 이게 왜 푸틴한테 민감하냐? 러시아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재래식 군사력과 경제력에서 압박을 받고 있고 서방을 겁주는 거의 마지막 카드가 핵무기입니다. 그런데 중국이 미국과 핵군축 논의에 긍정적이라는 신호를 보내면 푸틴 입장에서는 이렇게 느낄 수 있죠. 시진핑이 미국과 손잡고 내 핵카드까지 제한하려는 건가? 뭐야 이거? 야, 그거 나랑 미국이 하는 건데? 지금 그걸 중국이랑 하겠다고? 야, 나는 이러다가 나 낙동강 오리알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 트럼프는요, 시진핑에게 돈과 구매 약속을 받아냈고 동시에 중국도 핵군축에 긍정적이다라는 말을 흘립니다. 지금 트럼프가 언론에 흘리고 있잖아. 그걸 흘리면 푸틴과 시진핑 사이에 아주 미묘한 불신이 생기는 거죠. 그거를 트럼프가 씹는 거예요. 그러니까 푸틴이 또 빨리 이렇게 중국으로 갈 수 있는 거, 물론 중국도 푸틴을 필요로 하지만 푸틴도 빨리 갈 수밖에 없는 게 불신이 생겼다. 은근히 똥줄을 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트럼프는 진짜 돈을 챙겨갔어요. 중국에서. 돈을 챙겨가면서 뭘 했습니까? 정치적 함정을 남겨둔 거예요. 푸틴은 그 정치적 함정에 걸려듦과 동시에 돈 냄새까지 맡았죠. 야, 나도 중국 가서 한 건 해야지, 씨. 중국 하면 러시아고 러시아 하면 중국인데 지금 중국이 미국한테 체결해준 돈이 얼마야? 나는 나 지금 전쟁하고 있는데 나도 돈 없어 이 새끼야 하면서 푸틴은 지금 바리바리 싸들고 요번에 기사 나왔어. 야, 씨. 기사가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트럼프는 중국 갈 때 무슨 장관, 누구 장관, 어떤 장관, 어떤 기업인, 누구 데리고 이런 수많은 유명한 기업인과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갔다. 푸틴은 과연 누구랑 갈까? 근데 여러분들, 러시아에는 그런 인물들이 잘 없잖아. 러시아에는 기사 딱 한 줄 났어요. 푸틴은 5명의 부총리와 8명의 부장을 데리고 5명 부총리, 8명의 부장 데리고 갔대요. 그리고 러시아 석유 회사의 CEO 데려갔대요. 러시아도 석유 팔아야 되니까.
부장들 데리고 부총리들 데리고 아무튼 푸틴도 일단 돈 냄새를 맡았다는 거, 그리고 시진핑을 테스트해 보려는 거. 시진핑 과연 이 함정에 빠졌는지, 혹은 진짜 지금, 왜냐하면 시진핑이랑 푸틴은 서로 견제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이 둘이만 합쳐야 그나마 미국을 대항할 수 있어. 근데 지금 이 둘 중에 한 명이라도 미국이랑 손 잡잖아. 한 명은 그냥 끝나는 거예요. 푸틴이 트럼프랑 손 잡잖아. 시진핑 끝나요. 근데 시진핑이 트럼프랑 손 잡잖아. 푸틴 끝납니다. 러시아가 끝나요. 그러니까 시진핑이랑 푸틴은 서로 견제를 할 수밖에 없어. 푸틴 입장에서 뭐야? 핵군축 얘기를 야 트럼프랑 시진핑이 왜 해? 야 그건 내가 주체인데. 뭐? 시진핑이 그거 하기로 했다고? 뭐야 이 새끼, 나 빼놓고 그런 얘기를 왜 해? 야 가보자. 푸틴도 똥줄을 탄 거예요. 그렇다면 시진핑은 뭐냐? 시진핑은 이 두 강자 사이에 끼어 있는 거죠. 겉으로는 중국 인민들 앞에서는 무한한 영광을 누리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왼쪽에서도 뺨을 맞고 오른쪽에서도 뺨을 후려맞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것이 바로 이 두 차례의 밀집 외교 대극장 뒤에 숨겨진 가장 진짜이면서도 가장 우스꽝스러운 그런 내막입니다. 자, 이런 외교적 공경은 시진핑의 체면을 잃게 만들 뿐이죠. 물론 시진핑은 언론 통제를 아주 잘해가지고 중국 국민들 앞에서는 체면을 잃지는 않겠지.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유럽 연합들도 지금 보고 깨닫는 게 있을 겁니다. 유럽 수장들 중국 가가지고 다 조아리고 왔잖아요. 트럼프만 중국 가가지고 한껏 뜯어왔어. 유럽 수장들 아무도 못한 것들. 유럽 국가들도 느끼는 게 있을 겁니다. 누가 강자고 누구한테 줄을 서야 되는지. 자, 이런 와중에 오늘 중국의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를 보면 지금 중국의 공산당의 경제 엔진이 거의 폐기 수준에 도달했다라고 할 정도로 아주 최악입니다. 자, 최근 중국의 국가통계국은 4월 국민경제 운영 상황을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들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원본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도 맨날 여러분들한테 뭔가 진짜 진실된 얘기, 정말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 얘기를 전하기 위해서는 이런 통계를 자주 봐요. 이거 다 그냥 인터넷에 있는 거고 뭐 지어낸 게 아니니까 자꾸 뭐 저한테 와가지고 그 진짜 있는 일이야 뭐 가짜 아니야 뭐 이러는데 여러분들도 가서 찾아보면 돼요. 자, 여러분들, 중국의 고자통지지, 이게 국가통계국이란 뜻이에요. 고자통지지, 이거를 검색하면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어요. 들어가면 지금 중국이 어떻게, 중국 나라 전체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 자동 번역 이런 거 돌려. 자, 뭐 이런 데서 들어가가지고, 이게 국가 통계국이잖아요. 통계국 안에 나온 이런 통계들, 이런 것들. 여기다가 자동 번역 이런 거 기능 있잖아. 한국어로 이렇게 딱 돌리면 이거 한국어로 번역돼서 이렇게 나와요. 누구나 다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봐봐. 오케이? 여러분들, 이게 부동산 데이터예요. 부동산 데이터는요, 이게 전국 부동산 개발 투자 증속이거든요. 개발 투자 증속인데 여러분들 증가가 없습니다. 여기 자세히 보시면 좀 크게 싹 다 마이너스예요. 싹 다 마이너스야. 그래프가 올라갔다고 올랐네? 아니야. 마이너스 11%야. 전년 동기 대비. 중국의 지금 차트가 이래요. 나락의 나락을 거듭하는 차트입니다. 중국도 이런 거는 공개를 하지. 공개를 하는데 중국 사람들이 이걸 찾아보진 않죠. 이런 거에 관심 있는 사람들 몇 명 있겠어. 그리고 중국은 발표를 할 때 지금 중국의 부동산 나락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발표 안 해요. 최대한 긍정적으로. 자, 여기 보면 2025년 1월부터 4월까지는 마이너스 10%. 자, 2026년 1월부터 4월까지는 마이너스 11%. 이거를 비교하면서 최대한 긍정적으로 그 사람들은 발표를 해. 그리고 너무 상황이 안 좋다, 발표를 아예 안 해버립니다. 자, 그렇다면 중국이 제일 좋아하는 말이 이런 거예요. 새로움과 우수함을 향해 가고 있다. 완만한 회복세. 뭔 말인지 알겠지? 이런 말로 다 포장을 합니다. 제가 방금 여러분들한테 알려준 이 중국의 고자통지주의 국가통계국, 여기 들어가면 정말 많은 데이터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 가면全国居民消费价格分类指南, 전국 국민들의 뭐 소비 가격 분류,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도시 국민들의 도시 시민들의 소비 가격 분류, 뭐 농촌 식품 소비, 뭐 이런 것들 모든 통계들을 여러분들 여기서 다 볼 수 있어요. 들어가서 봐. 여기 뭐 기사들 다 나와 있어.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줄 거는 이거예요. 중국 2026년 1월부터 4월까지의 社会消费品零售总额增长, 이겁니다. 이걸 한국어로 내 번역해서 보여줄게.
자동 번역기 동기면 소비재 소매 총 매출 2026년 1월부터 4월까지 1.9%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런 기사예요. 자, 근데 여러분들 도표를 보면 아시겠지만 이게 보시면 2025년 4월부터 지금 4월까지 이렇게 통계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 그래프만 보시면 이게 사회 소비품 소매 총액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그래프를 보면 누가 봐도 아는 게 자, 지난해 5월에 6.4%에서 올해 4월 0.2% 얼마나 많이 빠졌다는 거야. 여러분들 14억 인구와 세계 2위 GDP를 가진 초대형 시장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중국이? 그런데 그런 나라의 소비가 겨우 0.2%가 늘었다? 여러분들 여기에 만약에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어떻습니까? 4월의 CPI는 전년 동기 대비 1.2%가 상승했습니다. 물가 상승분을 빼면 여러분들 사실상 이건 마이너스 성장이에요. 마이너스예요. 여러분들 지금 중국의 인민들은요 지갑을 꽁꽁 닫고 있습니다. 소비 능력이 없어요. 소비 속도가 급속도로 위축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까지 닫히느냐? 가져왔어요. 소비 항목들을 한번 볼까? 여러분들 이게 전체 그래프 전체 그 뭐냐? 야 이거 번역해놓으니까 이상하게 나오네. 그냥 중국어 원본으로 봅시다. 이걸 보시면 여러분들 뭐가 특별히 많이 줄었냐? 자동차 소비. 자동차의 소비는 전년 동기 대비 여러분들 여기 마이너스 10.6%입니다. 4월 달은 여러분들 더 처참해요. 마이너스 15.3%예요. 어마어마한 하락이죠. 여기 밑에 보면 여기가 건축 자재는 마이너스 13.8%. 여러분들 전년 동기 대비 이번 시즌은 마이너스 7%입니다. 이건 뭘 뜻하냐? 여러분들 중국의 건축 소비 자재들 뭐 리모델링 안에 인테리어 자재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왜 줄어드느냐? 그 뜻은 즉 여러분들 신축 아파트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부동산으로 투자가 안 이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부동산이 새로 안 지어지니까 사람들은 집을 당연히 안 사고 가지고 있는 집도 이미 마이너스인데 그러니까 이런 건축 자재들도 소비가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이너스입니다. 자동차 마이너스예요. 또 뭐가 마이너스입니까? 석유 및 제조품들 석유에서 파생하는 제조품들 여러분들 동년 대비 마이너스 6%. 동년 대비 이번 달 마이너스 6%고 이번 시즌 마이너스 6%입니다. 그 다음에 가구류 집을 안 샀는데 가구가 뭐가 필요해? 마이너스 10%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가전제품 여러분들 마이너스 15%예요. 얼마 전에 그 기사 보셨을 겁니다. 삼성이 중국에서 가전제품 시장을 접겠다라는 얘기. 과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삼성이 중국의 값싼 가전들한테 밀려가지고 중국이 시장을 빼는 거다. 과연 그 이유만 있을까? 물론 중국의 값싼 가전들 경쟁력이 있죠. 하지만 여러분들 중국은 부자들 없어요? 중국은 중산층 이상 없습니까? 여러분들 중국에서도 잘 사는 사람도 중국 국산 안 쓰려 그래. 야 미국제, 독일 제품, 프랑스, 한국 거 잘 나가는데 나라 거 쓰려 하지 중국산 가전제품 중국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 절대 안 써요. 근데 여러분들 삼성이 중국 시장을 뺀다? 가전제품 시장? 과연 삼성이 밀려서만 빼는 걸까? 아니야. 중국 자체가 소비력이 떨어집니다 지금. 대용남님 저기 마이너스 21%는 뭔가요? 마이너스 21%. 이거는 금은 보석류. 그러니까 아마 대표적으로 금을 얘기하는 걸 거야. 금 구매력 전년 대비. 왜냐하면 지금 중국도 금이 많이 올랐으니까. 이건 투자 관련된 거니까. 그죠? 그 다음에 체육, 오락용품들 마이너스 8%. 이게 어떻게 보면 일상이랑 굉장히 밀집되어 있는 것들. 그리고 여러분들 중국의 회사들도 다 문 닫고 있잖아요. 외국 자본들 다 빠지고 그러면 회사에서 사무실 용품 여러분들 여기 보이죠? 마이너스 6%. 사무실 용품 필요 없잖아. 근데 여러분들 여기 유일하게 오른 게 뭡니까? 유일하게 오른 게 통신 장비야. 통신 장비와 통신 시장의 소비. 이게 뭘 뜻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문가들은 이런 도표만 보고 분석을 하면서 지금 중국 사회가 어떻게 돼 있는지 이걸 다 읊어내요. 정말 그런 훌륭한 학자들이 참 많더라고. 나도 그분들 덕분에 이렇게 공부를 할 수 있는 거고. 자 봐봐. 여러분 지금 중국은 실제로 외식이 줄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어요. 고기를 덜 사 먹고 비싼 식자재들 안 쓰려 그러고 안 살려 그러고 가구들 흔 거 계속 써. 돈 없으니까 모두가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어. 자동차 새 차 안 받고 그냥 웬만한 거 가는 거면 그냥 몰자. 그러니까 자동차 소비도 떨어지고 집은 살 수도 없고 차도 살 수도 없고 해외여행 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뭘 추구할까?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국민들도 그렇게 해외여행을 좋아하는 대한민국의 국민들도 그런 상황에 놓여진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언제? 코로나 시기입니다. 코로나 시기. 코로나 때 그때는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힘들어가지고 돈이 없어가지고 해외여행을 안 갔냐? 아니잖아. 그때는 말 그대로 코로나 때문에
사회적인 그런 국제적인 질병 때문에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 사람들은 뭘 했습니까? 어디 가지도 못하고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어디 외식도 못 가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뭘 했어요? 집에만 처박혀 있었죠. 근데 집에 처박혀 있어가지고 사람들은 뭘 많이 했습니까? 인터넷 쇼핑, 인터넷 결제, 온라인 게임 결제, 온라인 플랫폼 결제,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늘었어요. 지금 중국이 그런 상황이에요. 이런 외부적인 소비들을 할 수 없어. 하지만 사람들은 요즘 뭐에 쩔어 있습니까? 도파민에 쩔어 있고, 사람들은 쾌락을 추구해요. 요즘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제일 값싼 쾌락이 뭡니까, 여러분들? 인터넷 소비, 스크롤링, 자기가 하고 있는 게임에 현질하기, 자기가 보는 틱톡이라든지, 자기가 보고 있는 뭐 유튜버라든지, 자기가 보고 있는 BJ들한테 별풍선 쏘기, 현금 후원하기, 그거 후원해가지고 자기 이름이 불려지고 자기가 대우받는 거, 온라인 세상에서. 제일 값싼 쾌락. 중국은 지금 그걸 쫓고 있습니다. 절망 속에서 남은 마지막 저렴한 오락인 거예요. 저렴한 쾌락인 거죠. 여러분들, 제가 지금 방송하고 있는 이 아프리카 TV, 지금은 숲TV죠, 그죠? 지금 이 숲TV의 주가가 약 5만 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사람들이 너나 할 거 없이 나갈 데가 없고 할 게 없으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숲TV를 보기 시작했어요. 숲TV에 보면 누군가는 방송을 하고 있고, 이 채팅창에서는 누군가가 사람들이 소셜 라이프를 즐기고 있어요. 온라인 소셜 라이프. 그때 여러분들, 아프리카 TV의 주가가 30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지금의 약 5배, 6배가 올라갔었어요. 그리고 그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숲TV에 와서 방송만 보느냐? 아닙니다. 방송으로 직접 뛰어들어가지고 방송하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늘었어요. 심지어 그때는 유흥 종사자들, 유흥에서 소비를 하는 사람들이든 유흥에서 몸을 파는 사람들이든 똑같이 여기에 뛰어들어가지고, 그때 이제 이런 얘기가 생겼잖아. 디지털 룸사롱이라든지 디지털 왜냐하면 그때 실제로 룸사롱에서 룸사롱에서 일을 하던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숲TV로 너무 많이 뛰어들어가지고 숲TV에서 영상적으로 자기의 뭔가 이런 거, 자기의 이런 무슨 얘기 하는지 알죠? 이런 것들을 팔고, 그리고 실제로 룸사롱에서 혹은 그런 유흥계에서 돈을 쓰는 소비자들도 그때는 못 갔잖아. 그러니까 온라인에 와가지고 또 그 사람들한테 돈을 쓰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그때 온라인 플랫폼의 붐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났어요. 사람들은 온라인으로 소비를 하고 온라인으로 쾌락을 찾기 시작했으니까 지금 중국이 딱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그럼 이런 소비라는 중국의 다리가 부러졌다면 지금 중국 공산당이 오랫동안 의존해온 또 다른 다리, 투자는 어떻게 됐을까? 투자 도표. 이 투자 도표를 보면 지난해 초에는 4.0%에서 계속 하락해 올해 1, 4월 시즌에서는 이 숫자가 무려 마이너스 0.16%까지 떨어집니다. 투자 수도 마이너스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중국의 약간 뭐라 해야 될까? 필살기야. 자, 지난 30년 동안 중국 공산당이 경제를 끌어올린 방법, 이게 어떻게 보면 주传秘方이라 그래. 이게 조상부터 대대로 내려온 그 비법, 그게 뭐냐? 인프라 투자였어요. 국민들이 돈을 쓰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정부가 특별채를 발행하고 중앙기업과 국유기업이 은행 돈을 들고 고속철을 짓고 공항을 짓고 정말 도로를 짓고 인프라 이런 걸 투자하면 이것이 고정자산 투자잖아요. 근데 지금 이 숫자마저도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중국은 계속 이런 인프라 투자로 중국의 그 매년 경제 성장률 있잖아, 그거를 계속 일정 수준으로 유지를 해왔는데 지금 그것까지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조상 대대로 내려온 그 주传秘方, 그 조상들이 비법조차 지금 먹히지 않는 그런 상황이에요. 민간 기업들은 지금 문을 닫고 있고, 노동자들은 탕핑하고, 그럼 외국 자본은 다 철수했고, 지방 정부는 집을 안 지으니까 땅도 안 팔리고 돈이 없어요. 수입이 없어. 지방 정부는 파산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중국의 현실이에요. 근데 중국도 옳은 곳이 있어요. 어디에 올랐냐? 바로 첨단 기술, 제조업 부가가치가 전년 동기 대비 12.8%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지금 이 기술, 로봇이면 로봇, 드론이면 드론, 칩이면 칩, 중국은 지금 이 기술에 목을 메고 있어요. 인프라 투자 안 하고 여기저기 투자 안 하고 민생 좆되든 말든 상관 안 해. 하지만 기술은 우리가 패권 잡겠다 이거야. 여기에 목을 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여러분들, 원래 한 나라가 경제가 안 돌아가면 나라에서 돈을 적정하게 적당하게 잘 풀어가지고 경제를 활성화시켜야 되잖아. 중국은 지금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기술, 과학기술, 첨단 기술, 여기에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통계국이 대변인이 기자회견에서 어떤 말을 했느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사람도 허차당했는지 모르겠는데 기자회견에서 이런 말을 한마디 합니다. 공급은 강한데 수요는 약한 모순 상황이다. 첨단 기술 산업도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공급은 강하고 수요는 약하다. 여러분들 요즘 그런 다큐멘터리 많잖아. 지금 중국이 기술을 어디까지 쫓아왔고, 중국의 로봇 인간을 뛰어넘었다며. 겁나 빨리 뛴다며. 마라톤 막 개빨리 뛰고 막 중국 기술 막 장난 아니고, 이건 막 지금 요즘 한국 다큐에서도 나오고. 근데 여러분들 핵심은 이거야. 그 뛰는 로봇은 니 어디 갖다 쓸 건데? 야, 일반인이 그게 수요가 없어. 산업이라는 건 공급이 있으면 수요가 있어야 되는데, 그 뛰고 막 씨발 춤추고 뭐 태권도 하고 좋아, 니 기술 좋다 이거야. 그거 어디 갖다 쓸 건데 니? 그러니까 중국의 그 기술 대변인까지도 지금 공급은 강한데 수요는 약하다. 수요가 없어. 야, 달리기 잘하는 로봇 사와가지고 그 로봇 한 개 몇백만 원, 몇천만 원 할 거 아니야. 야, 지금 내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있는데 지금 그 로봇 중국의 기술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고 기술이 빨리 발전을 하고 있고 기술력이 뛰어나다는 거 인정해요. 나도 인정한다니까. 하지만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그게 과연 물론 먼 미래에는 뭐랑 연결될 수 있겠지. 근데 지금 눈앞에 당장 국민들은 지금 거기에 대해서 돈을 한 푼도 꺼내지 않고 있어요. 아무도 사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형적인 생산 능력 과잉이자 경제 위기예요. 시진핑이 지금까지 이렇게 나라 산업들을 밀고 나가는 걸 보면 약간 시진핑은 약간 이런 곳에 믿음이 있어요. 뭐냐? 돈을 쏟아 부어가지고 실질적인 생산력을 만들어낸다면, 공장에서 연기만 계속 나고 사람들이 계속 뭔가를 하고 있다면, 그러면 경제는 올라간다. 공장이 계속 멈추지 않고 돌아가면서 연기를 계속 내뿜는다? 그러면 경제는 좋아진다. 약간 여기에 꽂혀 있는 것 같은데, 전문가들은 이렇게 시진핑을 비판해요. 시진핑은 경제가 순환이라는 것을 전혀 이해하고 있지 못한다. 소비 측면에서 국민들이 돈을 내고 사주지 않으면 그것은 죽은 것이랑 똑같다라는 겁니다. 나라에서 아무리 경제 발전, 신생 에너지 차, 태양광 패널, 로버트, 마라톤 로버트를 사람보다 빠른 거, 와, 우리 아무도 안 사줘. 뭐 했을 건데 그거? 이게 꼬꾸라지는 거예요. 경제는 순환이야. 그 좋은 거를 만들어내서 그럼 뭔가 수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거 내가 인생에 삶에 있어서 필요하겠네. 한 개 사야지. 그게 이제 경제가 순환이 되는 건데, 지들은 미친 듯이 투자하고 미친 듯이 만들어내고 투자했다가 만들어내다가 또 부셨다가 또 업그레이드 시켰다가 좋아. 나중에는 진짜 어마어마한 기술력을 가질 수 있겠지. 하지만 당장 경제 순환은 안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지금 중국이 발표한 이런 경제 상황, 이런 것들을 전 지금 굉장히 쉽게 얘기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보다 어떻게 더 쉽게 얘기해? 안 그래요? 여러분들도 이거 시간 나면 가서 한번 보시고, 국가통계국에 가면 다 있습니다. 이것만 이제 이해를 했다면 왜 시진핑이 나라를 거의 팔아먹는 듯한 굴욕적인 그런 계약에다가 트럼프한테 서명을 했는지 아마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시진핑이 무슨 배짱으로 트럼프랑 정면으로 맞서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에 푸틴까지 와가지고 500억 세제곱미터 규모의 천연가스 계약에 서명하라고 지금 압박을 할 겁니다. 지금 하고 있을걸? 이거는 시진핑의 목숨을 거의 조르는 일이죠. 이 정도 결제를 해주니까 푸틴도 이런저런 사람들 데리고 와가지고 시진핑 옆에 가가지고 시진핑 그레이트 리더, 차이나 뷰티풀 이런 거 해주겠지. 시진핑은 일단 보여지는 게 중요하니까. 시진핑은 체면이 딱 섰을 때 국민들이 빨아주니까. 그래야 공산당 체제가 유지되니까. 푸틴이 그냥 공짜로 올 것 같아요? 아니야. 푸틴도 계산서 한 개 들이밀 거란 말이야. 야, 니 중국 소고기, 대두, 보잉기 그렇게 사주는데, 야, 나 러시아야. 야, 나랑 니랑 형제 아니니? 야, 나한테도 한 개 사줘야 될 거 아니야. 야, 요참에 요거 계약하자. 야, 우리 천연가스, 내가 너 체면 이빨에 세워줄게. 자, 그리고 중국에서 통계국이 국민들이 소비를 멈췄다, 이 데이터를 발표하자마자 오후에는 중국의 국무원 신원방공실, 거기서 부랴부랴 또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기자회견에 참석한 그 인물들도 아주 만만치 않은 인물들이에요. 자, 상무부의 부부장 성치오핑, 시장운행 소비촉진사 사장 양우, 세무총국, 그리고 베이징시, 상하이시, 선전시의 담당 관료들 다 참석했다고 합니다. 기자회견의 주제는 여러분들 뭡니까? 출국세 환급과 입국 소비 확대였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한마디로 이들이 난처함을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봐봐. 중국은 입만 열면 국내 대순환 14억 초대형 시장, 세계 2위의 경제체제, 경제국, 이걸 항상 입에 달고 살잖아. 근데 지금 정작 자국민들은 전혀 돈을 쓰지 못해요. 여러분들, 지금 중국의 8억 명 정도가 소비 능력이 없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8억!
중국 중산층들도 부동산의 폭락 때문에 폭삭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자 중국은 지금 이걸 무슨 정책이야 이게. 중국 자국민이 돈을 안 쓰게 되자 중국은 이거 뭐 봐봐, 출국세 환급이랑 입국 소비 확대 뭐냐, 자국민들한테 안 되니까 중국에 여행 오는 외국 여행객들에게 스카프 몇 장이라도 더 사가고 야 양꼬치 몇 개라도 더 먹어주면 안 되니? 야 뭐 화학 음식이지만 한 번 먹었다고 죽지 않아, 몇 개만 좀 먹어주라, 뭐 이런 거 아니야. 야 중국 제품 몇 개 좀 더 사가. 야 니들 올 때 빈 트렁크로 오고 중국 제품 이빠이 사가지고 돌아가. 야 내가 출국세 그거 깎아줄게. 보도에 따르면 여러분들 출국세의 환급 기준은 200위엔까지 낮췄다고 해요. 그러니까 4만 원 이상인 물건은 다 환급. 4만 원 이상이다 무조건 환급. 세금 환급. 그러니까 이제 국내 부추들 수확이 안 되니까 글로벌하게 부추 수확하겠다 이거야. 중국 여행 가는 순간 야 이거 글로벌 부추들 왔네. 야 어서 와. 야 중국 부추로만 만두 만들 수 있어? 야 서양 부추도 만두 만들 수 있어. 야 부추 만두 똑같아. 만들면 똑같아. 야 서양 만두들 서양 부추들 어서 와. 어서 와. 우리가 또 부추 수확 좀 해갈게. 여기 기자회견에 관료들이 얘기한 게 딱 그거야. 외국인들이 빈 캐리어를 들고 와서 가득 채워 돌아가는 것이 새로운 일상이 됐다. 희망사항이지. 여러분들 한때 중국의 국민들은 피땀 흘리는 공장에 들어가가지고 그 수많은 먼지와 잡음들 속에서 그 위험천만한 공장 안에서 옷과 신발, 전자제품을 만들어가지고 배 한 척 만들어가지고 외국인들에게 팔았어요. 그게 이제 수출 통한 외화벌이라고 했고 그걸로 중국은 실제로 수많은 달러를 벌어들였습니다. 이후 중국인들이 돈이 생기자 전 세계는 중국의 큰손들이 중국의 아줌마 아저씨들 졸부들 있잖아, 해외 나가가지고 막 명품 매장을 싹쓸이 하는 거를 기대를 했죠. 실제로 그렇게 했고 그러면서 막 중국 손님들, 중국 큰손들 막 백화점에서 VIP 모시듯이 하잖아. 오면 막 구찌, 루이비통 이만한 로고 있는 거 사가고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 개 촌스럽게. 그러니까 이거야, 명품들도 가끔씩 명품들 보면 와 이거 디자인 존나 싸구려다, 이걸 왜 만들지? 중국인들이 좋아하니까. 걔네들이 아무리 고급지게 만들고 디자인 뭐 예쁘게 하고 색감 뭐 이렇게 해봐도 중국인들이 안 사가. 중국인들은 클 로고에다가 빨간색 구찌면 구찌 그러니까 명품에서도 이상한 디자인 나왔던 거야. 왜? 중국인들이 사가니까.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중국의 수출은 서방에 의해서 지금 포위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산업망은 지금 이전을 하고 있어요. 중국은 더 이상 세계의 공장이라고 얘기하기는 이제 점점 애매해지죠. 그리고 중국의 내수는 부동산 거품과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무한으로 봉쇄했잖아. 3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자국민을 더 이상 뽑아낼 게 없으니까 이미 그 즙을 짜고 짜내가지고 지금 자국민들은 다 말라있어. 그럼 이제 어디 가서 짜야 돼? 중국으로 오는 외국인들한테서 짜내보자 이거예요. 여러분들 원래 이게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좋게 얘기하면 중국이 외국인들에게 더 문을 열고 중국과 더 많은 문화 교류를 하게끔 만들고 중국에 와서 많은 여행지를 가고 관광 자원이 중국은 많잖아요. 당연히 많지. 땅이 얼마나 큰데. 이게 나쁜 일이 아니야. 이건 기뻐할 일이죠. 그냥 뭐 문화적인, 관광적인, 그리고 그냥 개인의 삶에 있어서 봤을 때는 나쁜 일은 아니잖아. 근데 왜 이게 이렇게 웃기냐? 왜 이게 웃기고 기가 막히는 일이냐? 왜 이걸 이렇게 비꼬느냐? 왜냐면 여러분들 지금 중국이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뭐 국경을 열어주고 뭐 비자도 면제해주고 들어와서 소비해달라 이러고 있지만 여러분들 중국의 상무부는 외국인들에게 뭘 하고 있습니까? 상무부가 아니라 중국의 상무부가 외국인들에게 와서 소비를 해달라고 애원을 하고 있는 이 순간 중국의 공산당 즉 국가안전부는 뭘 하고 있습니까? 전 세계를 향해 가지고 중국의 반간첩법을 선전을 하고 있어요. 국민들에게 서로를 감시하라고 시키고 감시하다가 누구 한 명 네가 신고하잖아? 근데 걔가 진짜 뭔가 간첩이야. 그러면 너 1억. 중국에서는 실제로 걸어 다니는 1억이라 그래. 그 누구도 걸어 다니는 1억이 될 수 있다 이거야. 그래서 중국인들은 눈에 불을 켜고 서로 감시를 하고 있어요. 쟤는 1억인가? 쟤 간첩 맞나? 내가 신고하면 1억인데? 서로 감시 체제를 만들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 외국인이 중국 거리를 걷다 보면 언제든지 경찰에게 휴대전화를 검사를 당할 수 있습니다. 안 당해봤다고 그런 거 없던데? 근데 만약에 막상 당하잖아요. 당신은 그거를 내야 돼요. 이거 개인 프라이버시인데 안 통해요. 중국에서는 자기가 검사하겠다 하면 검사를 해야 돼. 나 개인 문자 이건 내 개인 프라이버시인데 그런 거 안 통합니다. 그리고 중국에 있는 외국 기업은 중국 사무실, 중국에 있는 외국 기업들은 언제든 국가안전요원들이 기습수색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외국 기자가 만약에 중국에서 취재를 하면 언제든 해외 간첩 의심 세력으로 몰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 관광객이 관광지에서 사진을 찍는데 근데 만약에 이게 잘못 뭔가 여기다가 또 뭔가 누군가 딴지를 건다. 당신 왜 거기만 찍어? 왜 거기를 그렇게 자세하게 찍지? 왜 거기 찍는 거야? 당신 간첩이야? 이렇게 몰릴 수도 있어요. 이게 지금 바로 중국 공산당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분열이에요. 손발이 안 맞아 지금. 지들이 뭘 하고 있는지 모를걸? 시진핑 머릿속은 뭘로 가득 차 있을까? 안보 불안으로 가득 차 있겠죠. 가득 차 있으니까 계속 숙청을 하잖아. 지랑 제일 친했던 20년, 30년 된 전우까지도 숙청을 해버려. 다 잘라내고 다 끊어버려. 얼마나 불안했으면. 누가 봐도 얘 나 뒤통수 칠래 아니야? 40년 직인데 얘 간첩 아니야? 얘 나 뒤통수 칠 거 아니야? 야 숙청해. 또 머리 안에 뭐가 들어가 있을까? 그 불안한 한켠에 있고 또 한켠에는 경제 붕괴. 이러다가 진짜 중국이 경제 붕괴가 되는 거 아닌가? 경제가 만약에 진짜 붕괴되잖아. 그때는 체제고 나발이고 그건 중요하지 않아져요. 얼마든지 그 체제는 뒤집어집니다. 여러분들 사회주의나 독재주의, 공산주의 이런 것도 돈이 있어야 버텨요. 그러면서 경제 붕괴가 무서우니까 외국의 부추들이 외국의 여행객들이 빈 트렁크를 가져와가지고 중국 와가지고 빈 트렁크를 가득 채워가지고 가죽을 바래. 그런데 또 그들을 잠정적 스파이로 간주를 합니다. 말이 됩니까? 오늘 이 방송을 정말 지금 요즘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 사람들한테 좀 알려주세요. 요즘 그런 사람들 많아. 야, 미국 요번에 중국이랑 정상회담 한 거 보니까 야, 미국 이제 완전 쫄았더라. 야, 미국 이제 끝났더라. 야, 시진핑이 아예 상전이던데. 거의 뭐 트럼프 거의 트럼프 데리고 그냥 여기저기 관광 시켜주고 트럼프 거의 그냥 가서 인사만 하고 왔던데. 시진핑이 칭찬만 해주고 왔던데. 그 뒤에 그 가격표를 보라 그래. 여러분들 그 매년 170억 달러 있잖아. 대두 사는 비용. 그거 2025년에 사기로 한 것따랑은 별도야. 2026년, 2027년, 2028년까지 다 별도로 170억 달러. 한국 돈으로 26조 매년마다. 이게 시진핑이 미국한테 준 거예요. 그리고 중국은 뭘 가져왔냐? 체면. 트럼프가 옆에서 훌륭한 리더. 야, 나도 돈 좀 줘. 나 그거 해줄게. 26조 준대잖아. 1년에 매년마다. 그러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래? 그럼 내가 뭘 해주면 돼? 너랑 같이 중난하에 거기 가서 여행하면 돼? 너 칭찬해주면 되는 거야? 같이 사진 찍어주면 돼? 오케이. No problem. He's a great leader. She is a great leader. My friend. We have good relationship. 여러분들 생각에 제가 오늘 얘기한 이런 내용들 내가 만약에 이걸 유튜브에서 생방송으로 한다. 몇 명 볼까? 궁금하다. 전 여기서 이렇게 라이브 해봤자 한 3, 400, 500, 많으면 1000명 이 정도거든. 내가 만약에 유튜브에서 이런 내용 가지고 라이브를 한다. 몇 명 볼까 여러분? 궁금하긴 하다. 그리고 물론 제가 이 영상들을 다 찍고 나면 편집을 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리긴 하지만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봤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인생 짧아. 인생 짧은데 똑바른 눈으로 세계 봐야지. 이상한 거 들으면서 눈만 가려져 있고 귀가 가려져 있고 진짜 우물 안에 개구리 마냥 이상한 생각만 하면서 이 세계를 살아간다는 거, 그러다가 죽는다는 거, 그거 얼마나 비극이야. 여러분들 꼭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주위에 많이 좀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